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던 그날,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낯선 주소. 그리고 매달 빠져나간 월세네요. 그건 남편이 지방에 있던 시절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은 흔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남편 기철이 세상을 떠난 지 40일이 다 되어가는 늦가을이었다.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시끄러웠지만 정순의 시간은 기철의 영정 사진 앞에서 멈춰버린 듯했다. 매일같이 울다 지쳐 눈물마저 메말랐을 무렵 이제야 그녀는 간신히 무너졌던 마음의 벽돌을 하나씩 주워 올리기 시작했다. 겨우 하루 한 끼를 챙기고 겨우 햇빛이 드는 거실로 나와 앉는 정도의 추스름이었다. 가장 힘든 일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기철의 흔적과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 흔적들이 집안 곳곳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가 늘 앉던 소파의 꺼진 자리, 신문 사이에 끼워둔 안경, 심지어는 냉장고 속에서 미처 먹지 못한 채 남은 요구르트 한 줄까지도 그 모든 사소한 물건들이 정순의 목을 조르는 듯한 그리움과 슬픔으로 변모했다. 오전 7시. 예전 같았으면 기철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시간입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설탕 하나, 우유 톡톡 2방울을 넣어 정순표 커피를 만들던 그 시간. 여보, 커피 나왔어요. 따끈따끈할 때 드셔야지. 밝은 목소리로 커피잔을 건네던 기철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정수는 그 커피를 마시는 게 좋았습니다. 커피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철이 자신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타준 그 마음이 좋았습니다. 당신이 타주는 게 제일 맛있어라고 말하면 기철은 그럼 내가 매일 타줄게. 100살까지 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100살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말.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겠다는 그 약속. 하느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대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주신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 와서는 혹여나 내가 가정일로 힘들지 않을까 집안일도 부지런히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음식을 하면 설거지는 기철이 자청했습니다. 내가 할게. 당신 뉴스나 봐요라고 말하면 아니, 당신이 요리했으면 내가 설거지해야지. 이게 우리 규칙이잖아. 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무슨 규칙? 이라고 묻는 정순에게 기철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규칙. 당신이 만들면 내가 치운다. 당신이 빨래하면 내가 널어준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간호한다. 이게 기철과 정순 가족헌법 1조. 정순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무슨 헌법까지 만들어. 라며 배를 잡고 웃는 정순에게 기철은 더욱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짜야. 우리 결혼할 때 내가 속으로 정한 거야. 평생 당신한테 잘해주기로.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38년 동안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철은 정순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여보, 있잖아. 우리 내년에 제주도 한번 갈까? 한라산도 오르고 바다도 보고. 갑작스러운 말에 놀란 정순이 갑자기 제주도는 왜? 라고 묻자 기철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냥 당신이랑 가고 싶어서. 우리 여행 많이 못 다녔잖아. 이제라도 많이 다니자. 둘이서. 눈시울이 붉어진 정순이 그래요. 가요. 내년에 꼭 가요라고 답하자 기철은 약속. 이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밤이 제일 힘듭니다. 어둠이 내리면 외로움이 더 짙어집니다. 새벽 2시.
정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있습니다. 39일 동안 제대로 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기철이 보입니다. 웃고 있는 얼굴, 손을 내미는 모습,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라고 말하는 목소리. 하지만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꿉니다. 기철이 살아 돌아오는 꿈. 미안해, 늦었어. 일이 좀 있었어라고 말하며 문을 여는 꿈. 예전엔 여보 추워라고 말하면 기철이 이불을 끌어올려주곤 했습니다. 자꾸 입을 차네. 감기 걸려라며 정순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푹 자. 내가 옆에 있을게라고 속삭이던 기철. 그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내가 옆에 있을게. 단순한 말 같지만 정순에겐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수는 기철의 베개를 껴안았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남편의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밤마다 이렇게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때로는 조용히. 베개가 젖도록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켜보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불빛이 있어야 덜 무서웠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이 집이 무서워. 그녀의 울음은 낮게 떨리다가 이내 흐느낌으로 번졌다. 한밤중의 정적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정순의 세계는 멈춰 있었다. 아침이 되어도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와도 그것은 따뜻하지 않았고 기철이 없는 세상은 모든 색이 빠져나간 흑백의 공간 같았다. 그녀의 손끝에 남은 피가 굳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 마음 한가운데 그곳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오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유품 정리였다. 안방 드레스룸 문을 여는 순간 낯익은 기철의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담백한 비누 향과 그가 즐겨 쓰던 중년 남성용 스킨 냄새가 섞인 이제는 세상에서 사라진 냄새. 그 향기가 그녀를 다시금 주저앉게 만들 뻔했지만 정수는 꾹 참고 캐비넷 문을 활짝 열었다. 그의 옷가지들은 정갈하게 걸려 있거나 개켜져 있었다. 언제나 깔끔했던 기철의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모습이었다. 정수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그중 가장 손때 묻은 것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짙은 네이비색 셔츠였다. 주말 부부 시절 기철이 지방에서 올라올 때 늘 이 셔츠를 입고 왔었다. 긴 시간 운전을 하고 와서도 피곤한 내색 없이 그녀를 안아주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셔츠 깃에는 미세하게 화장품이 묻은 자국마저 남아있어 정수는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어루만졌다. 이 사람아, 당신은 대체 왜 이렇게 일찍 가버렸어? 그녀의 입술에서 힘없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셔츠를 정성껏 3번 접어 정리함에 넣고 그녀는 다음 물건으로 시선을 옮겼다. 서랍 깊숙한 곳, 양말과 속옷이 담긴 칸 가장 밑바닥에는 기철의 오래된 시계가 놓여 있었다. 20년 전 결혼 기념일에 정순이 무리해서 사준 스위스제 시계였다. 유리 아래는 잔 흠집이 가득했고 가죽 시계줄은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달아 있었다. 기철은 스마트워치 같은 최신 기기보다 늘 이 시계를 고집했었다. 낡은 시계를 손목에 대어보는 정순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똑딱 똑딱. 시계의 태엽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심히 흐르는 시간의 소리가 크게 울리는 듯했다. 그렇게 정리 작업이 절반쯤 지났을 때였다.
기철이 출장 때 주로 사용하던 낡은 서류 가방을 뒤집어 털자 구석에 얇게 접힌 종이 몇 장이 툭 떨어져 나왔다. 처음에는 영수증이나 메모지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들을 펼쳐보는 순간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가장 위에 놓인 종이는 손글씨로 적힌 작은 영수증이었다. 상단에는 미소부동산 중개사무소라는 인쇄된 상호와 함께 펜으로 꾹꾹 눌러 쓴 주소가 적혀 있었다. 경상북도 경주시 명지동 19-3 201호. 지방의 작은 소도시 주소였다. 정순의 머릿속에 출장이라는 단어가 스치고 지나갔다. 기철은 3년 전부터 2년 동안 지방지사 발령을 받아 주말부부 생활을 했었다. 출장 숙소였겠지. 그녀는 애써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 밑에 깔린 종이들은 그녀의 불안한 합리화를 산산조각 냈다. 그것들은 은행에서 발급한 월세 이체 내역들이었다. 넉 장의 이체 내역서에는 매월 15일 동일한 금액이 꼬박꼬박 누군가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찍혀 있었다. 이체 메모란에는 단순하게 월세라고만 적혀 있었다. 정수는 마지막 이체 내역의 날짜를 확인했다. 2021년 8월 15일. 기철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한 달 전의 날짜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이체 기간 전체를 훑었다. 월세 이체는 정확히 기철이 지방 발령을 받아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가 다시 서울로 복귀한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건 뭐지? 출장 숙소였나? 주말부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임대하고 있었다고? 그녀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주말부부 생활이 끝난 후 기철은 지방 생활을 정리했다며 모든 짐을 가지고 올라왔었다. 그리고 그 후 1년 2개월 동안 그는 매일 저녁 정시에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도 이 월세 이체는 멈추지 않았다. 정순의 손은 땀으로 축축해졌다. 그녀는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출장 숙소라기엔 너무 낯선 단출한 원룸 주소. 그리고 지방 발령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 월세 지출. 그때는 몰랐다. 정순이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그 2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 동안 그 지방의 작은 원룸이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굳게 닫힌 서류 가방을 다시 닫아버리고 영수증과 이체 내역서를 움켜쥔 채 침실을 나섰다. 평온했던 오후의 햇살이 갑자기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정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40일 만에 겨우 회복했던 평정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다시 침잠했다. 그녀의 소나기에 잡힌 종이들은 고요했던 상실의 슬픔을 배신감과 의욕이라는 격렬한 폭풍으로 변모시키는 방아쇠가 되었다. 이젠 더 이상 남편을 그리워할 수만은 없었다.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녀의 남은 삶을 위해. 정수는 영수증과 이체 내역서를 움켜쥔 채 거실 소파에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한기와 함께 머릿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이건 실수일 거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수백 번을 되뇌어 보았지만 논리적인 해명은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월세 이체 내역의 명료함, 그리고 남편이 지방에서 복귀한 후에도 멈추지 않은 지출 기록이 그녀의 이성을 끊임없이 공격했다. 슬픔은 순식간에 배신감과 분노로 변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던 그녀의 절절한 상실감은 지금 이 순간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나 혼자 이렇게 절절하게 슬퍼하고 있는데 당신은 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거야, 기철 씨.
정수는 무의식 중에 지난 2년간의 주말 부부 시절을 곱씹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을 되감듯 기철의 모든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이상했던 지방 생활의 파편들. 보고 싶어. 너무 외로워. 정순이 전화를 걸 때마다 기철은 늘 바쁘거나 피곤해했다. 이번 주말에는 못 올라갈 것 같아. 일이 너무 밀려서. 정순아, 여기는 내가 있을 만한 곳이 못 돼. 그냥 편하게 서울에서 쉬어. 그때는 그저 책임감 강한 남편이 지방 발령 때문에 고생한다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오던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내려오더라도 늘 피곤한 기색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다. 한 번은 정순이 기철 몰래 불시에 지방으로 내려가려 했을 때였다. 기철 씨, 나 지금 기차 탔어. 서프라이즈. 뭐? 정순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돌아가. 기철은 전화를 받는 순간 목소리가 눈에 띄게 격앙되었었다. 그리고는 황급히 몇 가지 핑계를 대며 그녀가 오지 못하도록 막았었다. 급한 회의가 생겼어. 숙소도 정리 안 돼서 엉망이야. 다음 주에 내가 올라갈게. 그때는 남편의 일터를 방해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지만 지금 그 기억은 정순의 가슴에 날카로운 의심의 못을 박았다. 그 숙소가 정말로 출장 숙소였을까? 숙소가 엉망이라기보다는 혹시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 새롭게 부여된 의문은 거대한 회오리가 되어 그녀를 잠식했다. 날이 밝자 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서류 가방에서 나온 영수증 속 주소를 인터넷 지도 검색창에 입력했다. 경상북도 경주시 명지동 19-3.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정수는 숨을 멈췄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비즈니스 호텔이나 깔끔한 사원용 오피스텔이 아니었다. 지극히 평범하고 허름한 동네였다.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은 오래된 단독주택을 개조한 듯한 다세대 주택. 사진 속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낡은 시멘트 벽, 벗겨진 페인트 자국, 그리고 굳게 닫힌 낡은 대문. 주변은 재개발이 멈춘 듯 황량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원룸 주소? 그녀는 중얼거렸다. 기철의 월급으로는 훨씬 좋은 주거 환경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 그것도 지방 발령이 끝난 후까지 월세를 대주고 있었을까? 출장 숙소라는 가설은 완전히 무너졌다. 정수는 그곳을 직접 가봐야겠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 의무는 남편의 유산이었고 그녀의 남은 삶을 걸고라도 풀어야 할 숙제처럼 느껴졌다. 그곳에 가서 진실을 마주해야만 자신이 품은 이 배신감이라는 독을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가 익숙한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향할수록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정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오직 그곳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수시간에 걸친 여정 끝에 도착한 소도시는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지도 앱의 안내를 따라 택시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골목 끝, 바로 그 주소 앞에 도착했다. 오래된 단독주택? 사진보다 훨씬 낡고 초라했다. 낮은 담벼락 위에는 잎이 다 말라버린 화분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굳게 닫혀 있었다. 정수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멈춰섰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죄어오는 듯했다.
이 문 안에는 4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이 혹은 추악한 배신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정수는 몇 번이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이대로 돌아갈까? 모르는 척 평생 남편을 아름다운 기억으로만 간직할까? 하지만 발길은 이미 이 문 앞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낡은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벨소리가 낡은 집안으로 울려 퍼졌다. 정수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긴장감 속에 문을 응시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낡은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한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낯선 여자.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정순만큼이나 놀란 얼굴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그녀의 눈빛에는 방문객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정수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여자가 기철의 두 번째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낯선 여자 뒤편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정순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소년. 9살 정도로 보이는 그 소년은 겁에 질린 듯 여자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있었다. 검은 눈동자, 약간 도톰한 입술, 그리고 순간 정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남편을 꼭 닮은 얼굴. 그 소년의 얼굴에는 기철의 젊은 시절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그제야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파편처럼 떠돌던 의혹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끔찍한 진실을 완성했다. 두 집 살림, 숨겨진 아이.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낯선 여자와 소년 역시 정순의 굳은 표정을 보고 잔뜩 긴장한 듯 보였다. 공포와 충격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정순의 전신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힘이 없었다. 마치 목덜미를 잡힌 사슴처럼 정수는 낯선 여자와 소년을 뒤로 한 채 힘없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한 발, 한 발.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억눌렸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럴 수가 있어? 기철 씨,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40년간 함께했던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난 절망의 눈물이었고, 이제는 고인이 된 남편을 원망조차 할 수 없는 무력감의 눈물이었다. 정수는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토해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진실을 마주한 충격으로 인해 흐릿해져 있었다. 남겨진 것은 오직 기철의 마지막 그림자 속에서 발견된 낯선 가족의 잔상뿐이었다. 정수는 지방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며칠을 지옥 속에서 보냈다. 남편의 유품에서 발견된 영수증 한 장이 촉발한 진실은 그녀의 평온했던 세계를 송두리째 파괴해버렸다. 집은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기철과 함께 쌓아 올렸던 40년의 시간, 그들의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거대한 위선과 배신의 증거물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기철의 얼굴은 가식적이었고 그녀에게 속삭였던 사랑의 말들은 거짓된 메아리였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낡은 대문 뒤에 서 있던 낯선 여자와 남편을 꼭 닮은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소년의 눈빛은 특히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맑고 순수했지만 그 속에 담긴 두려움과 불안정함이 정순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그녀의 머리는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기철이 남긴 모든 것을 미워했다. 그의 셔츠, 그의 시계, 심지어는 그의 부고를 듣고 슬픔에 잠겼던 자기 자신마저도 미웠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평생 기만한 거야. 두 집 살림을 하고 숨겨진 아이까지 두면서 내가 이렇게 혼자 당신을 그리워하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나를 비웃었을까? 그녀는 울다가 지쳐 소파에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다. 그녀의 삶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이후 겨우 추슬렀던 평정을 다시 잃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며칠 밤을 괴로움 속에서 헤매던 정순에게 이상한 생각이 조금씩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와는 전혀 다른 미세하지만 단단한 감정이었다. 그 여자는 왜 그렇게 초라했을까? 정순이 생각했던 내 남편의 정부의 모습은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며 어쩌면 그녀를 조롱하는 듯한 눈빛을 가졌을 것이라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수수했고 겁에 질려 있었으며 집은 낡고 허름했다. 마치 세상의 모진 풍파를 홀로 견뎌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만약 기철 씨가 그 여자와 진정으로 사랑해서 두 집 살림을 차렸다면 왜 그 여자를 저렇게 초라하고 불안정한 곳에 머물게 했을까? 왜 그렇게 초라한 곳에 방 한 칸을 얻어주었을까? 정순의 남편 기철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만약 사적인 감정으로 관계를 맺었다면 충분히 더 안정적이고 숨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월세 이체 내역서에 찍힌 금액은 아주 소액이었고 그 집의 모습은 기철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궁핍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의 눈빛. 남편을 쏙 빼닮은 그 소년의 눈빛에는 순수한 공포와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섞여 있었다. 정순이 문 앞에 나타났을 때 아이는 엄마 뒤에 숨어 벌벌 떨었다. 그것은 마치 낯선 상황에 노출된 불안한 동물의 눈빛과 같았다. 만약 그들이 행복한 숨겨진 가족이었다면 왜 아이의 눈이 그토록 슬프고 불안했을까? 정수는 문득 남편 기철의 성격을 떠올렸다. 그는 책임감이 강했지만 동시에 인정이 많고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도 들었다. 회사 내에서도 어려운 직원들을 남몰래 도와주고 후배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기던 사람이었다. 이 의문들은 정순의 분노를 조금씩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배신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 다른 그림자가 그들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정수는 더 이상 이 상태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와 미움 속에서 남편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남은 삶은 자기 자신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찰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확실히 알고 싶다. 진실을. 그 진실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었다. 만약 남편의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그 치부의 이유와 전말을 알아야만 했다. 그제야 비로소 그녀는 남편을 용서하거나 혹은 영원히 단념하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수는 다시 경주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다. 이번에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다짐했고 질문할 것들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정리했다. 날카롭고 냉정하게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리라. 다시 낯선 도시로. 이번 여행은 지난번의 충격적인 여정과는 달랐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보다는 단단한 의지로 채워져 있었고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낡은 대문 앞. 며칠 만에 다시 찾은 그 집은 여전히 초라하고 조용했다.
정수는 망설임 없이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섰다. 지난번처럼 망설이는 대신 그녀는 단호하게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잠시 후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문이 열렸다. 여자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창백하고 놀란 기색이었다. 아마도 정순이 다시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문을 반쯤 연 채 방어적인 자세로 정순을 바라봤다. 정순은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단호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 번 왔었는데 기억하시겠어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깜빡였다. 경계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눈빛이었다. 정수는 여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꺼냈다. 그 사람 제 남편이었어요. 김기철 씨요. 그 말에 여자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제야 여자는 정순의 존재가 단순한 외부인이 아님을 완전히 깨달은 듯했다. 당신 누구죠? 정순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4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고통과 진실을 요구하는 굳건함이 담겨 있었다. 낡은 대문 사이로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 길었다. 여자의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는 듯 움찔했지만 정순의 단호한 시선 앞에서 결국 주저앉았다. 들어오세요. 말씀드릴게요. 여자는 힘없이 문을 완전히 열어주었다. 정수는 발을 들여놓았다. 낡은 현관에는 어린아이의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운동화를 피하려고 애쓰며 진실이 숨어 있는 어둡고 좁은 그 집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편의 배신이든 아니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진실이든. 정순이 들어선 좁은 거실은 빛이 잘 들지 않아 어두컴컴했다. 오래된 살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모든 것이 낡고 손때 묻은 것들이었다. 정수는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여자의 맞은편에 앉았다. 여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소녀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엄마가 방에 들여보낸 듯했다. 정수는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제 이름은 정순이에요. 김기철 씨의 아내죠. 지난번에는 너무 놀라서 실례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과 기철 씨는 어떤 관계였나요? 그리고 이 집은 왜 그 사람이 월세를 냈던 거죠? 여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고단한 삶의 무게와 이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제 이름은 은정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몇 년 전 저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 났었고 남편에게 큰 사기를 당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살던 집도 모아뒀던 돈도 그리고 남편의 빚까지 떠안았죠.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우연히 김기철 씨를 만났습니다. 정수는 손에 힘을 주며 은정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연히 만났다는 말에 정순의 가슴이 다시 쿵 내려앉는 듯 했지만 그녀는 표정을 관리하며 은정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철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그분이 여기 경주지사에 계실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서 만났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늦게까지 일하는 걸 보시고 사정을 물어보셨죠. 저는 처음엔 당연히 답변을 거부했어요. 낯선 분에게 제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김기철 씨는 끈기 있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이와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다.
잠시만 몸을 피할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요. 처음에는 그분의 진심을 믿지 못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의 남편은 원래 오지랖이 넓었다. 남의 일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다. 그분은 저한테 절대 사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아이와 안전하게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집을 얻어주셨어요. 월세는 그분이 대신 내주셨고요. 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늘 죄송했어요.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고민만 했죠. 잠깐만요. 정순이 침착하게 말을 끊었다. 월세 이체 내역은 그 사람이 서울로 복귀한 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것도 왜죠? 은정은 정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서울로 올라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은정 씨가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이 집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괜찮다고 사양했는데도 이건 내 오지랖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내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해할 수 있으니 나를 위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정수는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나를 위해 비밀로 해달라. 그것은 배신이 아닌 아내에게 자신의 선행으로 인한 복잡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배려였던 것일까? 정수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안도감 사이를 오갔다. 그럼 그 아이는? 정수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은정은 정순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고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 아이예요. 제 전남편 아이예요. 남편분은 그냥 도와주신 거예요. 정말 아무 짓도 안 하셨어요. 아이에게는 이모부 같은 분이었어요. 어려운 숙제도 봐주셨고 가끔 와서 함께 밥도 먹고 가셨지만 항상 일정한 거리감을 두셨어요. 저는 그분의 선의를 믿었기에 그분을 존경했기에 그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은정은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늘 죄송했어요. 김기철 씨 부인 되시는 분께 너무 죄송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폐를 끼칠까봐, 그분께 짐이 될까봐. 그분이 돌아가셨단 소식을 나중에 알았을 때 저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은혜를 다 갚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은정의 진심 어린 눈물과 절절한 고백은 정순의 가슴속 의심의 댐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왜 집이 초라했는지, 왜 아이의 눈빛이 불안정했는지, 왜 기철이 그토록 이 사실을 숨기려 했는지.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 기철이 평생을 지켜온 오지랖 넓은 선의의 영역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혹은 자신의 선행이 오해로 얼룩져 은정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모든 것을 비밀로 했던 것이다. 정수는 이제야 깨달았다. 지난 며칠간 그녀를 괴롭혔던 분노와 배신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이었음을.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의심했다는 사실에 깊은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의 눈가에 새로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미안함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저는 당신을 오해했어요. 제 남편을 제가 너무나 오해했어요. 정수는 흐느끼며 말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혹시 모를 남편의 숨겨진 가족을 발견한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남편의 아이인 줄 알았어요.
은정은 정순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부인 되시는 분을 찾아뵙고 모든 걸 설명했어야 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괜히 혼란만 드리는 결과가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정의 손을 잡았다. 40년 동안 지켜온 결혼의 신뢰가 깨지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외롭게 묵묵히 선행을 베풀어 왔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감이 그녀를 감쌌다. 정수는 문득 자신이 지방 발령 기간 동안 남편에게 쏟아냈던 불평과 투정을 떠올렸다. 왜 나한테 소홀하냐? 왜 주말에 안 올라오냐? 그 모든 순간, 기철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한 여인과 아이의 삶을 지켜주는 짐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마워요, 은정 씨. 이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정수는 은정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제 두 사람은 남편 기철이라는 인물의 선의로 인해 슬픔과 진실을 공유하는 묘한 인연으로 엮여 있었다. 정수는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남편이 지키고 싶었던 그 작은 등불을 이제는 그녀가 이어받아야 할 때였다. 그날 이후 정수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집은 지옥이 아니었다. 남편 기철의 유품에서 발견했던 셔츠와 시계, 그리고 텅 빈 공간들은 더 이상 배신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이제 묵묵한 선의와 숨겨진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정수는 은정과의 만남 이후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40년간 믿어왔던 남편의 인격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안도감은 그녀의 상실감을 치유하는 강력한 약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했고 그가 자신에게 이 사실을 숨긴 이유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불필요한 걱정이나 오해를 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정수는 그 주에 다시 은정이 있는 경주를 찾았다. 이번에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숙제를 확인하고 이어받기 위해서였다. 은정 씨, 이 아이는 학원은 다니고 있나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정은 머뭇거리다가 작은 통장 하나를 꺼내 보였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제일 죄송했어요. 김기철 씨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이 통장에 매달 조금씩 돈을 넣어 주셨어요. 아이 학원비라고요. 제가 극구 사양했지만 아이가 커가는데 필요한 투자라며 절대로 돌려받지 않으셨어요. 정순이 통장을 받아보자 매달 꼬박꼬박 비슷한 날짜에 이체된 학원비라는 메모와 함께 소액의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다. 이 통장은 정순이 발견했던 월세 이체 내역과는 별개의 남편의 또 다른 숨겨진 선이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 했던 남편의 모습에 정순의 눈시울은 다시 뜨거워졌다. 정수는 조용히 자신의 지갑에서 통장을 꺼냈다. 그것은 기철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가 들어있는 통장이었다. 그녀는 은정에게 그 통장을 내밀었다. 이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마음이에요. 정수는 통장을 은정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다. 은정은 당황하며 통장을 받지 않으려 했다. 안 돼요, 사모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이건 부인 되시는 분의 몫이에요. 아니에요. 은정 씨. 정수는 단호하지만 온화하게 말했다. 이 사람이 평생 남에게 짐지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 마음까지 제가 미워하고 싶진 않네요. 이 돈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씨앗이 될 거예요. 기철 씨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결국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통장을 받았다.
두 여인은 남편 기철이라는 따뜻한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후 정수는 핑계를 대고 매달 한두 번씩 경주에 내려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였다는 외로움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남편이 묵묵히 이어가던 삶의 연결고리를 자신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정순과 은정은 조용히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정수는 남편을 잃은 아픔을, 은정은 세상에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 기철은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존재였지만 그 역할은 완전히 달랐다. 정순에게는 40년의 반려자였고 은정과 아이에게는 벼랑 끝에서 손을 내밀어준 구원자였던 것이다. 정수는 은정에게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어설픈 유머, 주말 아침에 끓여주던 된장찌개, 결혼 기념일에 숨겨놓았던 서툰 편지 같은 것들. 은정 역시 조심스럽게 기철이 베풀었던 선의를 이야기했다. 아이가 열이 나서 밤늦게 울고 있을 때 혹시나 누가 알까봐 조용히 약을 사다 놓고 가신 일,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할까봐 일부러 이모부라는 호칭을 가르치셨던 일. 두 여자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기철이라는 한 남자가 얼마나 외롭고 묵묵히 자신의 양심과 선의를 지키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정순이 느꼈던 분노는 진정한 연민으로 바뀌었고 은정이 느꼈던 죄책감은 감사함과 새로운 희망으로 승화되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소년과의 관계였다. 처음에는 잔뜩 경계하며 정순을 피했던 아이는 정순이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고 매번 작은 간식이나 책을 선물하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아이는 정순을 서울 이모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 소년에게는 잃어버린 아빠의 그림자를, 정순에게는 채워지지 않았던 엄마의 마음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정수는 남편의 죽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철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기철이 남긴 유산, 즉 은정과 아이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외로움은 나눔으로 바뀌었고 상실감은 책임감으로 대체되었다. 어느 날 정수는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기철이 평소에 좋아하던 시집 한 권을 발견했다. 시집의 마지막 장에는 기철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살다 보면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한다. 내가 외로워도 괜찮다. 내 사람이 외롭지 않다면. 정수는 그 글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남편의 삶 전체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듯했다. 그는 정순에게 충실한 남편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 외로운 이들에게도 책임을 다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이 아내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알면서도 그 희생을 감수하며 외로움을 감내했던 것이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살다 보면 진실은 생각보다 다르게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았던 영수증은 배신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깊은 마음을 숨긴 봉투였죠. 미움 속에서도 사랑이, 오해 속에서도 진심이 있었던 사람. 그는 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저의 평온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심이 저에게 남겨진 가장 큰 유산이 되었어요. 정수는 조용히 통장을 확인했다. 이제 은정과 아이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시작한 선행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를 슬퍼하지 않았다. 남편이 남긴 새로운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의미 있는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게 내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고마워요.
기철 씨. 인생꽃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